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 랠리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 같은데 다우가 처음으로 45,000을 돌파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양상이 돈 갈 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점점 더 굳혀주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고요. 세일즈포스와 마벨 테크놀로지 등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고 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3% 넘게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ADP가 발표한 11월 민간 고용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미국 경제와 뉴욕 증시 우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반면 어제 국내 증시 계엄 사태 여파로 양시장 모두 1% 떨어졌습니다.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1,400원을 넘어선 달러 환율에 여전히 강한 외국인 매도로 2,460선까지 후퇴했고요. 정치인 테마주가 어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를 준비하면서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 시장 또 안정을 찾고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콩콩 절세 전략에서는 유예가 결정된 가상자산 과세, 또 부자 감세로 논란이 된 상속세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신규 고용 지표와 또 실적 이슈 소화하면서 또다시 고점을 높여갑니다. 대선 이후 기술주들이 무대 중앙에서 살짝 비켜나는 듯 했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역시 기술주를 외출 수밖에 없다는 평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9%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 45,000선을 돌파해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61%, 나스닥 1%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꾸준히 오르면서 장중 역대 최고 기록과 또 최고 마감 기록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잠시 흔들렸던 뉴욕 증시 다시 자신만의 페이스로 돌아온 듯한 모습인데요.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이 이끌어준 시장이었습니다. 애플이 0.15% 상승, 또 엔비디아는 마벨 테크놀로지 영향으로 3.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흐름 좋았고요. 어제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서 함께 움직였던 마이크론도 참고로 3.4% 이상 올랐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진영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아서 1.44%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컨퍼런스에서 자체 칩을 이용한 아마존 웹 서비스와 또 AI 모델 출시를 발표한 데 이어서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이어갑니다. 구글까지 1.7%대 상승했네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는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85%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첫 직접 비교 시험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이외에도 상승한 종목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바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처음 살펴보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기업용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죠. 밝은 실적 전망이 주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세일즈포스 필두로 서비스나우나 오라클,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서 호실적 내놓으면서 주가가 무려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CEO는 이제 새로운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고용지표 주간이니까 나온 데이터 살펴보면 11월 민간 고용이 전월과 비교해서 증가폭이 살짝 둔화됐습니다. 발표된 수치가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았고요. 그 이유를 보면 고용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건강했지만 제조업이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ISM 서비스 보고서 확장 국면은 이어갔습니다만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치가 55.5였는데 52.1로 발표가 됐죠. 경제활동, 신규 주문, 또 공급자 배송 시간 지수 등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들의 서베이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 우려가 여러 가지 섹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지표에 달러는 약세, 또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미국 경제와 통화 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보이면서 장 초반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외에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서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트럼프 2기 내각과도 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총리 헤이만이 가결되면서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 폭을 좀 축소하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폭을 확대해 갔습니다. 2년물은 보시는 것처럼 4.13%대, 10년물은 4.18%대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친암호화폐 관련 인물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이 되고 또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디지털금에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강하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8,000달러 선까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는 오펙 플러스 정기회의 앞두고 하락했는데요. 그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에 더해서 실적까지 잘 나와주니까 이 대형 기술주가 12월 초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를 이끌어갈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기술주일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제너럴모터스가 중국에서 뼈아픈 실패를 맛보고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합작 투자 실적 부진에 사실상 현지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구조조정 비용으로 최대 29억 달러, 합작 투자사 자산가치 상각으로 27억 달러, 다 합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 자동차와 손을 잡고 시장 진출을 노려봤지만 올 들어 11월까지 판매량은 37만 대로 급감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천억 원의 육박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완성차 업체들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깊어지는 미중 갈등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토종업체들의 맹공의 경쟁력을 잃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발을 빼고 있는 요즘입니다.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 위해 빅테크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연례 최대 이벤트인 리인벤트 행사장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는데요. 애플의 AI 부문을 이끌고 있는 베누아 뒤팽이 등장해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대신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AI 칩을 사용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학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아마존 역시 새 칩이 탑재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서버를 선보이면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 역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자체 AI 칩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고 오래된 경쟁자인 AMD 역시 신제품 러쉬를 벌이는 데다 그로크, 세레브라스 시스템 등 스타트업들의 깜짝 등장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는 AI 시스템 구축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에서 타사 칩을 사용한 시스템 관련 지출이 올해 49% 늘어난 1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만큼 업계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AI 붐에 적극적으로 올라탄 마벨 테크놀로지와 세일즈포스가 나란히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논란을 단숨에 잠재웠는데요. 먼저 마벨은 3분기 매출과 수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좋은 성적표를 받았고요. AI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라며 4분기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마벨의 주가는 20% 넘게 급등했고요. 최근 새 AI 플랫폼을 선보인 세일즈포스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만큼 수요가 엄청나다 말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호실적은 최근 월가에서 AI 거품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버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차기 증권거래위원장에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애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지냈고 2017년부터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친가상자산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파토맥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창립자이기도 한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고요. 또 SEC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규제가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낸다 주장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1월 트럼프 취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리 겐슬러 체제 SEC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비상기업 융발 정치적 불확실성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이어지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정치적 리스크에 움직였던 업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금융주가 비상기업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은행주는 올해 시작된 정부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크게 높아져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소동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정책 과제인 밸류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 금융주의 외인들의 이탈세가 거세게 나온 것입니다. LS증권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정책 추진의 동력이 돼야 할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6.67%, 신한지주가 6.56% 떨어졌고요. KB금융지주가 5.73%, JB금융지주가 4.1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유의 국가를 지정하면서 여행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이 국제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면서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 역시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외무부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요국은 한국의 전국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여행 경보를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참 좋은 여행이 4%대, 롯데 관광개발과 하나투어가 모두 3%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MCH가 2.03%, 레드캡투어가 1.94% 내렸습니다. 다만 어제 20곳이 넘는 기업들이 상한가까지 직행했는데요. 이는 대부분 정치 테마주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가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탄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탄핵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국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이르면 6일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불안감에 정치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주인 오리엔트 전공, 수산 INT, 에이텍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또 한동훈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스와 오파스넷이 가격 제한폭을 터치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이 원재료 수출 제한 수위를 높이면서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에 히토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성명을 내고 갈리움, 게르마늄, 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 용도는 물론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하는데요. 갈륨과 게르마늄 등은 전자기기나 반도체 생산 과정이 꼭 필요하지만 군사용 통신 장비나 우주 기술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에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입니다. 중국은 갈륨의 70%에서 80%, 게르마늄의 60%에서 70%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이슈에 국내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제 삼화전자가 6.44%, 유니온과 LS 에코에너지, 유니온 머티리얼 모두 4% 넘게 상승했고요. 동국 RNS가 1.9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 투자자로서는 개장 전부터 정말 두려운 하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우리 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었죠. 예상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시장 하락폭이 쇼크 수준으로 크게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고 어제 하루 하락에 그칠 것이란 확신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 놓긴 어렵습니다. 어제장 정리하면서 증권사들이 내놓은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44% 하락해서 2,464선이었고 코스닥은 1.98% 급락했습니다. 반등이 나왔던 시장, 비상계엄이라는 정치 리스크에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다만 더 큰 충격을 예상하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와 비교하면 시장 하락이 폭락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점이 시장의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제도 기반이 탄탄하다며 국가 신용등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점, 그리고 정부가 10조 원 규모 증안펀드를 비롯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시장의 하단을 막아줬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외국인이 4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63억 원 매수 우위였고 개인도 3,39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55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6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대체로 부진했지만 이 와중에도 상승한 종목은 존재합니다. SK하이닉스 1.88% 상승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중국 HBM 수출 통제 영향이 다소 적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었고요. 기아가 강보합권이었고 시총 10위에 네이버를 제치고 고려아연이 올라왔는데요. 고려아연은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8.3%나 올랐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2% 넘게 내렸고 KB금융 5.7%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가켄바이오와 휴젤이 1% 가까운 상승불 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2~3%대 낙폭을 기록했고 클래시스가 4.8% 내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76% 반락했는데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환율 보시죠. 어제 개장 전에 엄청난 출렁임을 보였던 환율,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으로 7원 20전 오른 1,410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속에 2년여 만에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서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당분간 환율 추이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상방을 더 높이던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13원 40전 수준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일단 1,410원 저항이 뚫린 만큼 오늘은 1,410원대 위에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투자자들이 갈피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속속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스피 PBR이 0.87배까지 하락해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2월 4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익 모멘텀 개선이 어렵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안도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 섹터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리한 업종으로는 내년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과 전력기기,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에서 자유로운 IT 서비스, 엔터, 헬스케어 업종 등을 추천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권의 정책 모멘텀이 강했던 밸류업 스타일과 유틸리티, 원전, 내수 섹터들은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도 단기 변동성 확대를 주의하라면서 미래에셋증권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 정책 관련주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음식료와 통신, 서비스 등 내수와 배당주를 추천했는데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시장 흐름에 맞는 유리한 섹터 선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일정과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일단 현지 시간 5일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성부 후원으로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물류와 운송 관련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의료 AI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삼성그룹이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 위기를 맞으면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루닛과 딥노이드, 규노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의 3대 지수 일제히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에 특히 다우가 처음으로 45,000을 돌파했고 경기도 좋고 미국은 심리 자체도 좋네요, 전반적으로. 네, 현재까지는 미국 증시에 제동을 걸 만한 그거는 안 보이는데 참 묘합니다.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시간대에 확인해보는 미국 지수 선물은 거의 매일 비슷해요. 약간의 마이너스 약보합 수준인데 본장만 가면 그렇게 날라들다니. 어제 우리 증시는 진짜 뭐랄까요, 선방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이렇게 저렇게 또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도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은데 그래요. 또
한번 이제 시장 또 한번 짚어 나가 봐야죠. 네, 오늘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인 느낌인데요. 예. 3주? 삼주?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 쪽에 계시잖아요. 네, 사무실이 국회에서 가까운 쪽이시잖아. 네. 어제- 어수선했겠네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낮에도 좀 어수선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기 먼저 오신 거예요? 회사. 그쵸. 네. 그러시구나. 한번 뉴욕 증시 좀 여쭤볼게요. 뉴욕 네. 증시는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맞죠? 아, 너무 좋죠 지금. 네. 네, 그래서 기술주가 계속 AI 버블이다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뭐 야, 이거 진짜로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뭐 생각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애플하고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 엔비디아도 뭐 3%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 갈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또 도화선을 붙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롬 파월 또 언급이었죠. 오랜만에 또 언급이었는데 오히려 지표 발표는 있었는데 고용 지표 ADP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반응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제롬 파월 언급하고 나서 이때부터 또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 딜북 여기에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은 지금 과거에는 금리 내리면은 시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또 이거랑 반대였어요. 네. 어제 나온 발언들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하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중립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라고? 금리를 빨리 안 내린다고 하면은 시장 쇼크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놀라울 정도로 양호하다. 그래서 금리 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페드워치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0.25%포인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잖아.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사실 너무 좀 약간 따뜻하게 쭉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페이스하고 뉴욕 증시하고는 상관없는 느낌이 점점 들어요. 예전만큼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해 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약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연준발 유동성 내지는 금융 환경에 뭐 와라 뭐 이런 거보다는 연준 가만히 있어도 돼. 바깥에서 돈 들어오는 걸 뭐 이런 느낌요. 그렇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인가 이제 또 아시아 쪽 주간 거래가 네.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 쪽 자금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네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사실 그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연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시장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가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진짜 기업 실적이 이게 버블이냐 아니면 진짜로 너네가 보여줬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지금 애플 일간 차트, 뭐 주간 차트로 이렇게 전환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차트 웃기네요. 최근 한 3주 정도는 뭐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계속 떴어요. 이렇게 해서 뭐 한 네. 45도 각도로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속도로 오다가 지금 이래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 무슨 뭐 옛날 한참 때 비트코인처럼 올라가는데 패턴이 묘합니다. 상승 쐐기형이 다이애곤al 웨지가 나와서 글쎄요. 왜 노파심이겠습니까? 노파가 나이 든 여자분들. 저는 이제 노파심이 아니고 할배심이죠. 나이 들면은 이런 차트 보면 약간 걱정부터네요. 예, 걱정부터 되는. 네. 걱정되네. 애플 차트 보고 있으니까. 잘 돼야 될 텐데. 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차기 증권거래위원장에 트럼프 당선인이 폴 애킨스를 지명했죠. 네.
뭐 이전에 뭐 게리 겐슬러 사임 표명했고 이제 뭔가 이제 폴 애킨스 하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핀테크 쪽에 뭔가 강력한 지지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면서 예. 갑자기 최근에 뭐 코인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리플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네. 3배 네. 이상 올랐죠. 예. 지금 뭐 3,000원 원화 중반대까지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리플이 주목을 안 받다가 이렇게 올라갔냐? 코인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씩 이 시나리오를 아시거든요. 뭐냐면 게리 겐슬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리플을 공격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 쪽에 조금 유리한 영향들이 있었죠. 근데 게리 겐슬러가 오케이 나 사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사실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환호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서도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뭐냐면 리플이었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이슈로는 가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성에 스페이스X를 쏴서 거기서는 통화를 도지코인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거는 게리 겐슬러 사임과 트럼프의 친인사 정책,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크립토 시장의 친인사 정책으로 하면서 지금 유동성이 그쪽으로 또 몰리는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자,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한수석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게리 겐슬러가 나 그만둘게. 그것도 하필이면 트럼프 취임한 그렇죠. 1월 20일 날 네. 그쳤어. 나 그만둘게. 네. 그때부터 리플이 움직였네. 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의 없는 무덤 없고. 게리 겐슬러가 그동안에 리플이 계속 못 가. 차트 맞아요. 보시면은 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했어요. 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게리 겐슬러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공격해왔고 이거 소송 때문에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불안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임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몰린 거였죠. 그동안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가스비라고 하거든요. 예. 이걸 이체하는 예.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뭐 이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은행 이체할 때 그냥 수수료 내는 거 있잖아요. 예. 500원, 뭐 네. 900원 이렇게 내는 거. 약간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리플이 사실 크립토 시장에서 이체하는 좀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트론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리플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제 폴 애킨스 저분이 그러니까 어디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지명됐다는 맞아요. 얘기죠. 예. 맞아요. 지금 또 미국 국세청 수장에는 빌리롱 전 미주리주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고 하는데 아주 생소해서 잠시 보니까 이제 의회를 떠나고 나서 기업과 세무 고문으로 일했고 작은 기업이 어려운 IRS 규칙과 IRS가 국세청입니다.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인데 국세청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 도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원 의원 역임한 경매 전문가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만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임명하고 지명하네요. 그렇죠. 조금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네. 뭐였냐면은 나사 국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임명은 나사 아니고요. 국장. 네, 그 제러드 아이잭먼을 지명을 했는데 Shift for Payments CEO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미국에 가 보시면은 이제 뭐 KFC라든지 뭐 패스트푸드점에 좀 예. 결제를 3분의 1을 좀 대행을 하고 있고요. 돈은 많습니다. 네. 제러드 아이잭먼은 돈은 많고 그다음에 어떤 걸 했냐면 그 우주 유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명은 됐는데 네. 이게 또 어떻게 트럼프가 지명을 했는데 또 이게 스페이스X에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정책상으로 볼 때는 아이잭먼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민간 우주 유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지금 민간 우주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데가 어디냐? 블루 오리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 스페이스X입니다. 네. 로켓도 많이 쌓아올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나사 국장으로 제로드 아이잭먼이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까지 좀 참여할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우주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추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은 뭐 로켓랩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그렇고요. 뭐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겠지만은 2024년에 로켓을 쏴올린 횟수를 보자면은 스페이스X가 100번이 넘어갑니다. 어허. 그 다음이 중국 쪽이고요. 예. 그 다음이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이 한 10번인가 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로켓 뭐요? 로켓랩이라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네, 네. 로켓 기업입니다. 네네. 여기도 최근에 주가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50% 아, 이렇게 예, 예.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주에 대한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고, 그다음에 그 FCC 연방통신위원회라고 또 있는데 제가 중간에 방송 안 나올 때 네네. 또 지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든 카인데 브랜든 카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라는 데가 하는 게 뭐냐면 유무선 통신, 우리나라 뭐 방통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거기도 같은데. 은근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통신품질 서비스 규칙 예. 설정을 하고요. 예. 뭐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주파수 관리, 그다음에 예. 방송하고 미디어 규제 예. 이렇게 하는데 브랜든 카는 과거에 좀 친기업 정책을 많이 꾸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CC 정책들이 뭐냐면은 통신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유무선 통신, 네. 스타링크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구에다가. 예. 그러면은 너네 지금은 펠콘 9으로 한 22개에서 24개 스타링크를 쏴 올리는데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그 전체 지금 펠콘 9이 몇 번을 쏴 올렸냐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한 400번을 넘게 쏴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단축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펠콘 9을 일주일에 한 번 쏴 올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2.3일에 한 번 쏴 올리거든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면 2.3일마다 22개에서 24개 스타링크가 지구상에 쫙 깔리는 거죠. 그리고 브랜든 카가 과거에 그 저소득 지역하고 농촌 지역에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농촌에서도 인터넷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농촌 가더라도 뭐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걸 잘 못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을 한번 여행하시거나 가보시면은 통신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FCC가 농촌 디지털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해왔는데 스페이스가 여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든 카의 정책들은 뭐냐면 농촌하고 저소득 지역에 인터넷 좀 깔아라. 그럼 누가 깔겠냐? 스페이스X가 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펠콘 9으로 깔지만 스타쉽이 이제 곧 7차 발사가 또 나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스타쉽으로 스타링크를 쏴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예. 그렇고. 예. 펠콘 9은 24개 정도 들어가는데 스타쉽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번 쏴 올릴 때마다 그냥 몇백 개씩 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좀 우주의 기운이 좀 일론 머스크한테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트러블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머스크 CEO 보상안 지금 네.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존에는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전이어가지고 규모가 보니까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지금 이미 100조 원이 넘어섰다고 하는 1심 때는 한 78조 원 우리 원화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358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조를 넘어갔어요. 예, 주식 지금 가치로는. 142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게 다시 항소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또 주가 오르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1심에서는 맥코미 판사가 델라웨어에서 안 돼라고 했지만 네. 그 소송을 한 사람이 누구냐? 테슬라 9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주식 9주 가진 사람이. 그 반대한 게. 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했어요. 델라웨어 같으면 거기 바이든 대통령 집 맞습니다. 그 네. 사저가 있는
주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걸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속내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판결 난 것도 또 매코믹입니다. 안 된다고 했던 거. 예. 그래요? 네, 9주 가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또 진행을 했어요. 네.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주 아닙니까? 그럼 주주가 CEO가 이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보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주가만 가선 되는 게 아니고 예. 실적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글쎄. 네. 근데 그걸 다 달성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18년인가 17년도에 그 보상안이 나왔을 때 네. 해봐 하면 줄게 라는 게 팽배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주주들이 야 저거 하면은 진짜 줄 수 있어 우리. 왜 그러냐면 주가가 그만큼 높아지고 실적이 높아지면은 주주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주총에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달성을 해서 주주들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델라웨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투표했어요. 다시 이번에 주총에서 이거 일론 머스크 보상안 델라웨어에서 기각이 났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투표를 해보자 지금 상태로. 그거는 법 때문이에요, 판사 때문이에요. 뭐 둘 다 있겠죠 사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회사의 주인들끼리 다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압도적인 찬성표로 줘라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라는 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그렇게 주라고 했는데도 네. 이게 법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자본시장에서는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일단 뭐 이제 트럼프 취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항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순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갖고 정치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뭐 주식 방송이나 채널에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댓글이 뭔 경제 방송, 주식 방송에 정치 얘기냐 하는데 정치 얘기 안 뗄수 하고 없죠. 정치 얘기 안 하고는 어제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우주의 기운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우주의 아니 스페이스X가 지금 얼추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뭐 490조가 넘고 거의 500조 원에 가깝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장할 계획 없는가요? 뭐 아직은 뭐 계획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부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는 모르는데 정확한 일정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요 500조 같으면 요거 1단 로켓도 상장시키고 그다음에 저 위성 띄우는 그 앞부분에 그것도 별도로 상장시키고 하면 요 500조짜리 하다못해 800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쪼개서 상장하면은. 그나저나 미국은 그런 거 힘듭니다. 그걸 우리나라처럼 물적 분할이 이게 일부러 힘들어서 우리 기업들 물적 분할 많이 하는 거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들 잘 하시길래 그게 맞나 싶. 네. 근데 문제는 이 스페이스 X의 이 잘 나가는 그리고 이 대단한 이 포텐셜이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보셔야 되는데 네.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뭐 주요 회사만 좀 보자면 그다음에 X 있죠? X 안에 그 트위터 안에 그록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 그 LLM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AI.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테슬라 이렇게 있죠. 근데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LA 한번 여행 가 보시면은 진짜 차 막히는 게 상상 이상입니다, 이게. 그럼 터널 뚫어가지고 그거를 좀 효율화시키겠다. 그럼 테슬라 차량이라든지 그 지하도로를 통해서 좀 빠른 길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되게 아직까지는 작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 유기적인 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 통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있으려면은 느린 속도의 통신이 돼야 되냐, 빠른 속도의 통신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스타링크를 온 지구에 다 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에 갔을 때 갑자기 시골에서 통신 끊겨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스타링크를 지구 전 지역에 깔게 되면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옵티머스랑 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게 손의 자유도입니다. 손의 자유도.
그 제가 영상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저 영상이 이제 저렇게 공을 잡아요, 이제 네네. 로봇이. 물론 이거 FSD로 한 거 아닙니다. 예. 원격 조종일 가능성이 네네. 높습니다. 근데 저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턴시 좀 통신 그 딜레이가 있으면, 예, 딜레이가 그렇죠. 있으면은 저 날아오는 공을 못 잡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정도로 레이턴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FSD만 상용화가 돼서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저게 뉴럴링크랑 같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뉴럴링크. 네. 왜 그러냐면 뇌파로 인해 가지고 팔이 절단된 사람들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을 좀 걸을 수 있고 예. 손을 쓸 수 있게 만든다면. 예. 그래서 이번에 손에 나온 게 22개의 자유도입니다. DOF.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 한 27개 정도의 자유도가 있어요. 손에서. 네네. 근데 이번에 저걸 하면서 개발 엔지니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팔뚝의 무게를 좀 늘렸다. 이게 액추에이터를 탑재를 한 거죠. 뭔가 전완근이 향상된 거네요. 네. 근데 우리가 몸에서 보시면은 예.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완근이 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손가락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완근에서부터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팔을 무게를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손가락 힘을 좀 늘리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저게 만약에 그 공장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일상 생활에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뭐 뉴럴링크로 연결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스타링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기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가가 지금 또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제 전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FSD V13.2를 출시를 했지만 경쟁자 더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직 콜텍스, 기가텍사스, 엔비디아 GPU로 가동되는 게 이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어제 나온 게 이제 한 4번째 펜 돌아갔습니다. 6개 펜 중에서. 그럼 완전히 가동된 건 아니에요, 이거. 네네. 근데 이게 완성된다라고 하면은 따라올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중국이 따라온다고? 엔비디아 GPU를 수입을 못 하는데? 어떻게 GPU 어디서 구할 거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전 지금에서 한 $500 이상은 좀 봐야 500달러. 된다. 네, 현재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FSD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운전자가 개입하는 마일수. 그러니까 내가 100km를 예를 들어 지금 10km 동안에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라고 했는데 FSD 12.5.6.3에서는 13으로 넘어가면서 개입하는 마일수가 5배, 6배 더 늘어났다. 그럼 지금 50km, 60km에서 손을 한 번도 안 댄다라는 거죠. 13.2에서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 말고 그 전에 첫 번째 사진 그 제가 FSD 13에서 가동되는 사진을 보면은 저게 그냥 테슬라를 타면은 FSD 활성화를 하면은 그냥 주차 나오는 것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저 파란 버튼만 누르면 네, 되는 파란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목적지 입력하면은 그냥 알아서 갑니다. 거기까지 도착까지. 네. 근데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슈퍼차저로 찍었어요. 네. 근데 슈퍼차저 정확한 위치까지 주차를 했습니다. 아, 충전하기 위해서. 네.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로보택시가 무선 충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선 충전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무선 충전 업체를 한번 인수했던 거고. 그럼 그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저게 무선 충전으로 하는 거고. 우리도 무선 충전 핸드폰 올려놓으면 충전되잖아요. 잘 올려놔야 돼요. 네, 저게 정확도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중요한데. 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했을까, FSD가. 저 정도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만큼 잘하는데. 그러면은 무선 충전으로 로보택시 가능성은 내년에 더 높아졌다. 13.2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콜텍스가 제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GPU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엔비디아한테 그 블랙웰 GPU NV72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 서버 렉입니다. 엄청나게 예, 큰 예. 렉이에요. 이거 하나에 $300만 입니다. 네. 근데 이거 360대 먼저 달라고 젠슨왕한테.
프리미엄 줄 테니까. 그 젠슨하고 머스크는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사이 좋죠. 예. 그래서 이번에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도움 많이 받았죠. 젠슨한테 뭐 직접 전화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콜텍스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자는 아예 못 따라오지 않을까 이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뭐 있습니다. 로봇 택시가 충전 위치로 지가 알아서 간다고요. 네. 우리 집에 그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도 지가 알아서 충전 지가 가던데. 가죠. 예, 가죠. 네. 무슨 집에 잘 들어가요? 누가 그 로봇 청소기. 잘 해요. 근데 집에서는 변수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도로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케이. 로봇 알겠어. 청소기랑 비교를 네. 아까 자막에 스티펠은 411불 자막이 나왔는데 테슬라 주가 그리고 웨드부시가 600불 했는데 우리 FI 리서치 한용이 500불도 자막으로 한번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답재해서 남겨두게. 네. 아, 그냥 한국의 제 장기적인 뷰입니다. 장기적인 네. 뷰.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68포인트, 코스닥 0.3%, 소폭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7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0.7% 상승 예상되고요. 5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68,5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6만 원. 현대차가 0.4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원. 기아가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95,6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셀트리온 0.5%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만 5천 원. KB금융 2.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700원. 고려아연 지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62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5천 원. 에코프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5천 원. 휴젤이 1.5% 하락 예상됩니다. 휴젤 오늘 사흘 만에 좀 하락이 예상되는데 호가는 25만 8천 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4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9,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양시장 글쎄요, 뚜렷한 방향 잡기보다는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인 것 같네요. 어제 좀 떨어진 거 감안하면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좀 개장하고 봐야겠죠. 네. 예. 근데 뭐 저거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그래도 야간 야간 선물 흐름이 거의 뭐 우리 본장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 0.4%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것도 또 동시효과에서 또 이렇게 그거 하는 것 같네요. 저기 우리 어제 그걸로 한바탕 우리 변동성은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뭐 정치적이 됐건 뭐가 됐건 좀 더 이 변동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 시장 얘기입니다. 이제 증시 안정 펀드가 조금 나온다고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어제 갑자기 이제 계엄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 고려해서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바로 가동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총 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하고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가동한다고 했고 시장 불안감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얘기 나오고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어제 딱 지수 보시면 답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금투세 과세 요인이 완벽하게 이게 통과가 된 거냐.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인까지 불확실하다 보니 지금 이거에 투자하는 게 맞나? 너무 변동성이 클 텐데 큰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좀 보자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안전펀드가 약발이 안 먹힌 이유는 저는 본질적인 거가 해소가 좀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게 해소가 돼야지만 증시안전펀드를 하건 뭐 진짜 어떤 정책을 꾸리건 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진짜 밸류가 많이 싸진 거는 맞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요? 많이 싸진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만약에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은 그 해소되는 기간 동안에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래저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난 우리가 8월 5일 날 날짜를 안 잊잖아요, 우리가. 지난 8월 5일 날 그 월요일 날 폭락. 그래서 우리가 블랙먼데이라고 얘기했던 그 레벨 밑으로는 잘 안 가네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지간해서는. 근데 코로나 때도 증시안정펀드 네, 가동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투자 안 하신 분들 말고 네. 투자하신 분들 보시면 주요국 상승국 중에 1위가 우리나라였거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증시안정펀드 불안정하니까 자금 투입하겠다는데 왜 약발이 똑같이 안 먹힐까? 그거는 저는 아직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거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불안정함이 좀 해소되면은 지금은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탈된 자금들, 사실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싸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정책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게 조금 해소가 되면은 저는 그때는 좀 주요국 상승국 중에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위권에 있지 그럼 않을까라고. 가장 생각하고 먼저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치고 올라오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코리아 디스컨트 때문에 더 맞았잖아요. 이게. 맞아요. 뭐 물론 미국도 맞긴 맞았습니다. 네. ASML,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네네. 어허. DEL 뭐 이렇게 많이 맞긴 해서 차트 보면은 쭉 내려가 있어요. 장비주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까? 중국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AI 쪽이 가장 화두죠. 네. 그럼 AI 쪽이 뭘로 돌아가냐? 반도체로 돌아가는데 뭐 중국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GPU나 HBM 쪽이 또 더 많이 좀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한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어쨌거나 불확실성이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어쨌거나 자금의 흐름을 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여기서 마냥 공포 내지는 비관론에만 빠진 건 아니네요. 어제 하루만 봤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ETF 그러니 이거 우리 오른다 쪽에 그것도 레버리지 이게 805억이나 들어오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394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도 쪽은 오히려 인버스 쪽에서 꽃버스, 인버스 이런 쪽에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 그냥 순매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개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공포에 파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숏 배팅했던 분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약간 박앤쓰리로 생각하시고 현물에서도 그러니까 많이들 사셨어요. 많이들 사셨어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어제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은 또 내놓을 워낙 수도 이제 있어요. 단타에 익숙해지시고 예. 또 단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우리 시장 체질이다 보니까 또 어제 사셨던 분들이 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어떨까요? 12월은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치 테마주에 쏠릴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기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변동성에 대한 그 자금 쏠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출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텍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맞아요. 많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시나리오들이 있죠,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행동해서 뭐 테마주니까 전략까지 들을 필요는 없겠죠, 테마주는.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다우는 처음으로 45,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고 달러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연출해냈는데 오늘은 글쎄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0.3% 상승하네요. 2,471포인트. 코스닥도 0.39% 올라갑니다. 67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53,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상승합니다. 169,8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하면서 96만 5천 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도 0.48% 오름세 21만 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2% 소폭 오름세로 98,400원. 셀트리온도 0.4%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상승 중이고요. 고려아연 오늘 5% 강세 보여줍니다. 175만 6천 원. 사실 최근에 연일 좀 급등을 하면서 이미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인가요? 지금 이미 좀 많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175만 8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이 가운데 KB금융 3% 약세로 92,2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1%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1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으로 13만 4,200원, 에코프로 0.56% 오름세로 7만 1,700원, HLB 0.6% 상승합니다. 7만 2,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0.3% 좀 떨어집니다. 10만 6,100원. 그리고 휴젤이 약보합으로 26만 1,500원이고요. 엔캠이 2.68% 상승합니다. 어제 낙폭 하루 만에 좀 만회하네요. 17만 2,500원. 클래시스가 1.9% 하락으로 4만 5,200원. JYP 엔터테인먼트 1% 상승합니다. 7만 4,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으로 13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보합권으로 지금 뭐 사실 반등 탄력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자이글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이게 같은 섹터에 엮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르르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종목들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 장세, 철저하게 종목 장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이글이 15% 급등하면서 6,06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유리기판,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전선 쪽 먼저 좀 볼게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3.68% 상승하면서 26,700원, 그리고 일진전기도 2.5% 상승 중이고요. 가운전선도 2% 상승하면서 4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 보시다시피 LS 마린솔루션도 상승 중이었죠. 자, 그리고 전선주, 전력주도 있고 빠르게 움직임, 손바뀜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네요. 전기 쪽에선 가운데선 보셨고 재룡전기, 지금 세명전기 1%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 오늘 동신건설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어제장에서 그 이재명 관련주로 오리엔트 전공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도 동신건설도 테마주로 엮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뭐 테마주 종목 장세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주도주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63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8억 원, 22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45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 원, 102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좀 삽니다. 553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론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달론 환율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2원 30전 상승한 1,412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그렇게 충격 자체는 좀 일단락 좀 소화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여전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테마주들만 맞아 테마주들만. 네. 한수석 저기 정민 누나 무섭죠? 왜요? 아까 개장 직전에 테마 관련해서 전략 잘라 하다가 그냥 단칼에 그냥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자르거든요. 근데 저도 정치 테마주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진 네, 않죠. 그걸 어떻게 저희가 그리고 전략을 세워드립니까? 저도 절대 옆에서 제가 지뢰하면서 매수를 추천드리는 네.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냥 시장에 나타난 특징이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전략 이런 시장 상황이 있으니 예. 한번 참고해 보셔라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럼요. 맞아요. 이거는 개인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매번 테슬라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예, 예. 지금은 아니다. 왜 그러면 수익을 주면은 좋은 주식인데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내가 손실 나면 나한테 위대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여당 쪽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 예. 뭐 탄핵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예. 추진할게요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일단 뭐 지금 간밤 나온 소식 자체는 당론 입장은 국힘 같은 경우는 반대라는 반대, 거로 네, 반대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 변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몇몇. 몇몇이 뭐 물론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이 필요한데 1명이 공석이잖아요, 예, 지금. 예. 그래서 그거를 심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 이 이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190석인가 이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8명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명. 그러니까 네. 192석이 다 네.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8. 네, 8명이 예, 필요한 예. 걸로 알고 있는데 8명만 약간 난 찬성해라고 하면은 이것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리고 이 한마디 뉴스 하나하나에 갑자기 상한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92명이 반대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 가결 찬성이겠네요. 네, 찬성이요. 찬성. 네. 그럼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좀 예, 필요한 맞아요. 거죠. 예. 변수가 그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급하게 되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시세를 내고 있던 카카오 그룹주들이 어제 같은 그 와중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무슨 논리입니까? 이번 정권의 최대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카카오죠. 또 이것도 정치적인 논리예요? 네,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이렇게 큰 대형주도 정치적인 논리고 오히려 네이버는 빠졌죠. 어제. 오늘은 그래도 또 좋아요. 네, 오늘 카카오가 빠지고 있죠. 예. 오늘은 네이버가 좋죠. 예.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약간 민주당이 잡으면 카카오 쪽에 수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잡으면 네이버가 수혜, 이런 시각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둘 다 쭉 상승은 하긴 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양극화가 좀 벌어질 수 있다.
트레이딩 쪽에서는 네.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보고 기업 분석하고 이거 다 필요 없구만요. 이런 실적 이슈가 나올 따지는 때는 사실 그렇게 먹히는 시장은 아니죠. 왜냐면 네. 아무리 카카오도 사실 계속 성장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헤드라인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네. 저는 카카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쭉 반등은 하고 있고 네. 사실 네. 저렴합니다. 저렴하기는.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저기 어제 같은 그런 패닉 장은 이제 아니다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한수석 나오면 또 궁금한 거 몇 개 있잖아요. 뭐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죠. 네. 예, 엔터부터 좀- 아까도 나 처음 들었네. 저는 근육이라고는 2두박근, 3두박근만 아는데 아까 뭐 전완근. 전완근? 네, 주먹을 한번 전완근. 줘보시면 이렇게 전완 여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전완근 있으면 그럼 후완근도 있어요? 그건 없고? 네. 그래요. 이제 두 분 미용기기 얘기하세요. 아니, 엔터부터 좀 짚어볼게요. 엔터부터. 네네. 네, 엔터. 아니 JYP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주가 흐름이 좋네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하이브는 이제 노이즈에서 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자유롭진 못하죠. 예, 뉴진스 그 탈퇴 여부와 네. 관련해서. 그래서 12월 2일에 한번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그게 아마 그러면은 시세에 반영된 거는 12월 3일인데 디스패치 쪽에서 조금 큰 거를 터뜨려서 이제 지금은 그거잖아요. 주식시장의 논리는 하이브와 미니진의 대결에서 누가 승기를 잡아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그때 당시는 이제 디스패치에서 나온 기사에서는 사실 하이브가 조금 유리한 쪽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반영된 시세가 반영된 건 뭐였냐? 지금 12월 3일 날, 2일 날 오후에 장 마감하고 터뜨렸으니까 화요일 날, 3일 날에 거의 6%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불확실성,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좀 호재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2024년은 다 갔잖아요. 2025년에 조금 호재가 있는 거는 뭐냐면 BTS의 제대가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솔로 활동은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전체 완전체는 이제 26년도쯤에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가장 독보적인 IP가 지금은 에스파입니다. 예. 에스파의 글로벌 월드 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MD가 꽤 많이 비싸거든요. 이게 네. 이익률이 상당히 큽니다. 물건 하나 파는데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MD 판매가 또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그 앨범을 내거나 월드 투어를 다니다 보면은 MD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거든요. 물건이나. 네. 그래서 에스파의 좀 인기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IP가. 예. 그다음에 JYP는 살짝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섞여 있기는 하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이키즈가 글로벌 투어 성공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또 스트레이키즈가 살짝은 부정적인 게 뭐냐면 데뷔를 2018년도 3월 달에 했어요. 꽤 됐네요. 그럼 원래 공정거래법상 아티스트는 최대 계약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럼 이제 곧 네. 2025년 3월 달에 그게 만료되는 거죠. 근데 조기 계약에 또 성공은 했습니다. 네네. 근데 스트레이키즈가 벌어들인 돈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비율상 이익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매출은 커도 사실 YG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빅뱅, 블랙핑크가 먹여 살리는데 계약 만료되니까 90대 1, 뭐 9대 1 아니면은 뭐 100대 1에서 외부 활동에서 나오는 수수료에서만 YG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엔터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규 아티스트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니주 신규 프로젝트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주가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가 성장을 해야 되는 주요 원동력이고
네, 블랙핑크 컴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율 산정이 아마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 수입으로 하기에는 그 베이비 몬스터가 성장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엔터사들은 전반적으로 온기는 있을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허용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월드 투어에 대해서도 중국인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엔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어 확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팬들에 대한 플랫폼 수익 확장이 저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지금 주가보다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번 연도는 사실 뭐 소송이라든지 일부 아티스트 앨범의 역성장이 좀 많이 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대규모로 산다, 사재기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고 실적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 쏙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은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어떨까요? 일단은 클래시스, 원텍, 비올, 예. 그다음에 하이로닉은 얼마 전에 그 철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화장품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화장품 쪽. 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예, 이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걸 매수 추천드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제가 갖고 온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중소형 화장품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 좀 나열해드리자면 클리오, 아이패밀리어스 C, 토니모리, 에이블신 C, 뭐 파마리서치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쥬란이라는 기술력으로 화장품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T, 삐아, 마녀공장 이렇게. 근데 스킨케어 쪽에서 사실 기술력이 있는 거는 파마리서치랑 VT 쪽이라고 생각해서 VT 같은 경우에 리들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리들샷 로열티가 상당히 좀 큽니다.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을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로열티가 2개 업체들한테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색조 쪽,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K뷰티 쪽에서는 스킨케어랑 립케어가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네. 그럼 립케어 쪽에서 잘하는 데가 어디냐? 아이패밀리어스 C거든요. 롬앤, 틴트가 있고 이 부분들이 좀 그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삐아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삐아랑 어바웃톤이랑 에디삐랑 이글릭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색조 쪽에 좀 강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색조 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삐아나 아이패밀리어스 C. 근데 이거는 아마존 데이터를 좀 보셔야 돼요. 아마존. 네, 왜냐하면 지금 대중 수출보다는 미국 수출에 더 시장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이제 화장품들은 미국 수출에 대해서 매달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미국 쪽 수출이 얼마만 늘어났냐 줄어들었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이제 실리콘2 실적이었거든요. 네네.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는 다 나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완전하게 역성장된 건 아니고 완만하게 성장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수출입 데이터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수저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네. 한 7, 8분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뭐 차라리 양자역학 설명이 더 나았다 나한테는 못 알아듣겠네.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거 어떡하죠? 방산 좋다고 난리 쳤는데 지금 다 자빠지고 있네. 하나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항공우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로템 현대로템 어떻게 해? 이거 방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방사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급락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F-35 전투기를 예. 완전 이거 쓸모없다. 뭐 쓰레기 취급했죠. 네, 그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얼마나 비싸냐면 역대 최대급 개발비거든요. 네. 그래서 F-22는 수출을 안 하고 F-35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 게 F-35인데 이거 드론으로 다 대체를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 때문에 방산주가 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는 네.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산업체에 보면은 F35 관련해서는 팀 ROK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출이 거의 100억 원, 200억 원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 사업비의 규모에서는 방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F35가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럽이나 중동 쪽의 수출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던 양 지수 모두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약세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3% 하락하면서 2,4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현재 67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8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49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62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77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3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93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비철금속 그리고 건강관리기술과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손해보험, 개인 업종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전선주 장 초반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일부 종목들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구리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되고 구리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이 전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선주 내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3.68% 오르며 거래가 26,750원이고요. 가온전선이 0.34% 강세로 44,650원. 일진전기가 2.3% 올라갑니다. 2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S 마린솔루션과 대원전선은 약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AI 반도체와 연계성이 높은 유리기판 관련주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좀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오르는 종목으로는 FNS테크가 1.79% 강세로 7,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CNG 하이테크가 0.3% 약세, 미래컴퍼니가 약보합이고요. 필옵틱스가 0.59%, 그리고 YC캠이 0.4%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일부 종목은 하락 전환이 됐는데 최근 북미, 유럽 전력 케이블 시장이 호황을 받으면서 국내 전력설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적어도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전력기기 업체의 수익성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5.8% 강세고요. 효성중공업이 2.45% 올라갑니다. 거래가 43만 9,500원. 제일일렉트릭이 0.79% 오름세, 일진전기가 3% 상승세 보여주면서 2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G2파워는 1.4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 위기를 맞으면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란 전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에서는 루닛이 8.4%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65,800원이고요. 뷰노도 4.75% 강세로 2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딥노이드가 2.49% 강세로 6,570원, 그 밖에 JLK가 6.45% 상승하면서 7,5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현재 8%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3,990원입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 유지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짙은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신약 개발 경향이 바이오 의약품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비만 치료제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세계 1위 시장인 미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비만과 당뇨 치료제 등의 판매가 강타를 하고 있고요. 임상 3상 단계의 먹는 비만약도 4개나 되어서 내년 시장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고했습니다. 국내에도 비만 치료제 흥행에 이어서 비만 치료제 보장보험이 생기면서 관련 약품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지난해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15.9%로 1위를 차지했고 또 다른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와 제파운드를 개발한 일라일리도 3위를 차지했으며 먹는 비만약으로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그리고 항서제약이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지난 10월에 한국 정시 출시 이후에 높은 관심을 끌면서 병원 처방 시에 70에서 80만 원 수준의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으나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위고비를 탑재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고 이달 중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시에는 3개월에서 12개월 중 사용권 기간이 정해지면서 이후에는 시장 확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비만 치료제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주 토픽으로는 펩트론과 D&D 파마텍을 좀 들고 왔는데요. 펩트론은 펩타이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요. 펩트론이 지속형 비만 치료제와 위고비의 투약 주기를 늘리는 기술을 미국의 일라일리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6배가 상승한 종목인데요. 위고비 국내 매출 본격화로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1월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했고요. 재차 이제 8만 원대 지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재차 반등 중으로 지난번 급락을 보이며 개파락을 한 9만 5천 원에서 10만 3천 원 사이를 메우게 되면 다시 11월 정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여서 접근은 9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인데요. 지난해 4월 이후에 미국 메세라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총 6개 품목을 1조 1천억 원으로 기술 수출했고 그중 DDA 영오S 같은 경우는 최근 임상 1상 시험서 투약되기 시작했으며 존스홉킨스 의과대에서 관련 특허를 확보하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세라와 임상 승인 신청과 첫 환자 투여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신규 상장 이후에 5만 3천 원대를 10월에도 돌파 시도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박스권 중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번 시장 하락과 함께 다시 박스권 하단인 3만 5천 원대부터 다시 반등 중입니다. 접근은 4만 3천 원부터 4만 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은 약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 정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면서 답답한 형국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현재 트럼프 2기 정권도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증시엔 훈풍이 불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 그리고 각종 보조금 폐지 압박은 국내 증시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체크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한 만큼 해소만 된다면 연초 랠리까지 나올 수 있는 시장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포기보다는 반등 시에 주도 업종 위주로 재편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부터 실체 없는 정치 테마주 위주 강세인 만큼 길게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트럼프 수의 테마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에 국내도 실체가 있는 시장 테마로는 AI나 엔터, 로봇,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으로는 최근 다시 안정화를 좀 보이기 시작한 바이오 제약이나 게임주 단기적으로 좀 반등 보시면서 전략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현복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맞대응을 예고했죠. 오늘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이 시점에서 원자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제재에 중국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첨단 무기의 필수인 히토류 수출을 원천 금지시켰다면서요. 네,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종종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금지 조치의 경우 중국이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미국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히토류 공급망의 압박을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 금지에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전략적인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꼭 저 히토류 관련한 소식이 들리네요. 이 리튬도 중국이 압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는 그런 원자재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리튬 수입량 가운데 75%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그러면 최근에 이 리튬 관련해서 공급망 다변화 위에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 포스코가 캐나다에서 유전 염수를 확보하고 현대차그룹이 칠레의 리튬 생산업체 SQM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23년에 수립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기반으로 자원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지원, 국내 금속 비축 시행, 그리고 IEA CMWP, MSP, IPEF와 같은 국제 핵심 광물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통해 공급 위기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중국의 광물 무기화가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큰 것 같은데 향후 공급 우려를 많이 걱정해야 되나요? 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우려는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 및 기업은 수입 다변화, 해외 자원 개발, 국내 재활용 강화, 그리고 핵심 광물 다자간 협력체를 이용한 자원 협력과 공급망 충격에 대한 국제 간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글로벌 광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중국에 대한 우리 수입 의존도도 아직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국이 다소 어지러운 상황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쟁점 사항도 많다 보니까 협의도 쉽사리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둬야 급하게 서두는 일이 없겠죠. 네, 오늘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상속세부터 또 가상자산 관련 세금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뭐 예산안 통과도 늦어지고 있고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늦어지는데 자 지금 어쨌거나 내년 과세 준비하는 분들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뀌겠다는 방향입니까? 일단 지난 7월 세법 네. 개정안에 있었던 네. 내용인데요. 지금 거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많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 역동성을 좀 제고를 하고 또 이제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대표적으로 들어온 안이 이제 가압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종전보다 2배가량 높여가지고 최대 1,2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담겼고요. 예. 그리고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중에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 항상 이제 적용받는 세율에서 10%의 할증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세 체계를 좀 합리화하자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을 하고 최고 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좀 낮추자라고 하는 안이 담겼고 또 말씀하신 가상자산에 대한 2년 과세 유예 안도 이번 지난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여야의 강대강 입장 그리고 예.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또 법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볼 부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 지금 가상자산 이전에 지금 금투세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여야 일치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지난 11월 초에 예. 이 야당에서 네. 극적으로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이 폐지하는 걸로 예. 역시나 이 잠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야당에서 이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가 당 내외적으로 또 이제 투자자분들의 분위기 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혹은 증시 선진화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폐지라는 게 더 수순이 맞지 않을까라고 당 내부에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 가상자산은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네.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 지난 2022년도에 일단은 당시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네. 2년 유예가 됐었죠. 예. 그래서 원래는 당장 다음 달부터 2025년부터 과세가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다시 2년 유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7년부터 개정이 되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가 가장 최근이죠. 이번 12월 1일 날 야당에서 이제 극적으로 역시나 이제 일단은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산안 관련해서 최근에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네. 또 세법 개정안도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 법안이다 보니까 점점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어떻게 잘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 개정 내용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그렇게 규모가 작은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뭐 국제 자산 시장 규모 대비로는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 자체가 뭔가 글로벌 트렌드와는 다소 좀 배치되는 양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최근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 예. 달러화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화폐입니다. 하하, 실제로 투자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받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을 하느냐,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다른 미국 같은 국가는 이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또 이걸 취득을 하거나 나중에 처분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죠, 세율이? 세부적으로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투자 기간을 예. 1년으로 봐서 예. 1년 이내면은 단기 투자, 예. 1년 이상이면 장기 투자로 보고 단기 투자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을 해서 네. 종합과세를 하는 예.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1년 어.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나 수익을 차등으로 구간별로 적용을 해서 최대 20% 범위 내에서 세율도 차등 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 12,300파운드, 하나로 하면 대략 2,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이 면세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단계는 아니나 그래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교환 매개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합과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 얘기가 나왔었던가요? 가상 현재 지방세 포함해서 22%로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겠다고 일단은 안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네. 한다라고 네. 하면은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면세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 대략 165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하겠다고 일단은 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는 주택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건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를 함으로써 아무리 수익을 많이 발생하더라도 네. 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싱가포르. 상속세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상속세 이슈도 굉장히 뭐 가상자산 과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오래된 상속 증여세율 과표를 조정하자라는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난 개정안에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최고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율 최고세율 현재 과세 표준이 넘어가면 50%입니다. 네. 이 50%를 40%로 좀 낮추자는 방안. 그리고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자녀 한 명당 공제금액 5천만 원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대립이 많은데요. 사실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8월 달에 민주당에서 안도골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대표 발의한 의원안이 있습니다. 네. 그 의원안에서는 이렇게 그 최고세율을 건드리지 말고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이 발생이 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한도를 현재 5억에서 7억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남아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립도를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재 최저 공제 금액이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5억입니다. 네. 이 5억을 7억 5천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안이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같은 당의 박성준 의원께서 일괄공제 금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올리자라고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야당 내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개정안을 일괄공제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수순으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이 상속세 개정안은 이제 기업들 입장, 뭐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중견기업을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 상속세 때문에 또 어렵다는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하고 달리 어떤 뭐 몇 대에 걸친 가업 이런 개념도 조금 이제 희박해진다. 상속세 뭐 몇 번 일이 상속하다 보면 거의 없어지는 맞습니다. 구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성호 세무사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 상속세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이나 네. 중견기업의 가업 경영 승계 과정을 참여를 하다 보면 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자체가 세율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30% 안쪽으로 좀 네.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가업 승계 공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제 혜택을 내가 큰 마음 먹고 적용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7년 내지 현재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5년 동안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근로자 수를 준수를 한다든가 혹은 임금 비율을 유지를 한다든가 혹은 기업 내에 있는 뭐 자산을 처분하는 게 제한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 또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 놓고 세제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요건도 좀 완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2배가량 높였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그런 해석에 있어서도 좀 네. 전보다는 좀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계 차원에서는 많이 환호를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저 자막이 공감이 가네요. 징벌적이다. 그렇죠. 뭔 죄를 지었길래 맞습니다. 한 번 물려주는데 절반 뜯기고 그다음 한 번 물려주면 그 절반 뜯긴 거에 또 절반 뜯기고. 맞습니다. 확실히 개정은 필요한 것 같고.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정부가 서민층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했는데 뭐 이걸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지금 통과됐고 이러면 또 임대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래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가 일몰 기한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2년 더 연장을 해서 2026년 연말까지 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을 한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을 처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실거주 요건,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계속 임대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계속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계속 연장을 해서 주고 나는 거주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갖춘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 매매 금액 기준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외적으로도 충족해야 될 요건은 있습니다. 뭐 임대료 증액 5% 상한이라든가 혹은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그리고 상생임대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부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비과세 특례 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최근에 이제 임대보증금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오른 만큼 임대보증금을 다 올려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것인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비과세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무사님, 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전부터 이제 법인세 감세가 주요 공약이었고 그게 또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한테 득표하는데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22%가 최고가 22%.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보다도 높은가요, 낮은가요? 미국보다는 좀 낮죠, 아직은. 좀 낮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22보다 더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공약이? 지금은 그런 공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다. 네. 우리 법인세 22%를 갖다가 차라리 상속세 증여세 좀 줄이고 법인세를 좀 더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나? 그거는 단순하게 상속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1대1로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세율 자체를 이제 좀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이제 그 부가적인 조세에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에 대한 세율 조정도 필요하지만 네. 사실 이제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분들께서 더 원하시는 거는 네. 이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부담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증여세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성인 자녀에게는 네.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가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한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네. 이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뭐 충분히 내용이 담긴 걸로 판단이 되는데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게 아하. 아닌가 대한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좀 잘 된다면 이번 연말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좀 현실적으로 바꾸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지금 여전히 좀 보합권 코스닥은 0.3%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까 아찔했는데 예.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그래도 보합 수준까지 또 회복하는
힘이 있네요. 여전히 그래도 상승 모멘텀 찾기는 쉽지 않은 네, 국내 증시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